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의 확산 단원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통해서 프랑스와 주변 나라들이 수많은 전투를 치렀고, 그리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또 많은 나라들이 나폴레옹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프랑스의 영토를 빼앗긴 나라도 있었고요. 그런데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이후에 그렇다면 프랑스 주변에 있는 뭐 오스트리아나 아니면 뭐 독일 이런 나라들은 빼앗긴 영토와 그리고 프랑스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들이 과연 어떤 결정을 했을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프랑스 혁명 당시에 프랑스와 주변 나라들은 왜 전투를 치렀습니까? 그것은 프랑스에서 왕을 몰아내고 시민들이 권력을 차지하는 공화정이 수립됐기 때문에 그런 자유주의 운동이 주변 나라에까지 밀려 들어온다면은 자신들의 나라에서도 왕의 정치를 반대하는 그런 반란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막기 위해서 프랑스를 공격했던 것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이 패배한 이후에 주변 국가들은 당연히 프랑스의 왕정이 되돌아오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자유주의 운동에 대해서 탄압을 가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유럽의 여러 나라는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전쟁을 수습하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회의를 주도했던 것은 오스트리아의 제상 메테르니히였고요. 이 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각국의 영토와 지배권을 바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되돌리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정해진 체제, 국제 질서를 빈 체제라고 했고요. 그 결과 프랑스 등 여러 나라들은 다시 왕정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혁명 이후 확산되었던 자유주의와 그리고 민족주의 운동은 철저히 탄압을 받은 것입니다. 한번 불붙은 자유주의에 대한 열망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 특히 혁명을 주도했던 시민 계급 입장에서는 더더욱 자유주의에 대한 목소리가 더 커졌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전쟁을 지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자신들의 힘에 의해서 자신들의 자유에 따라 통치하는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해줬고, 유럽에서 최초로 이제 독립에 성공한 나라가 그리스입니다. 그 이후에도 라틴 아메리카의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식민지에서도 여러 나라들이 독립에 성공을 했었고, 그러자 왕정으로 복귀하자고 했던 빈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혁명이 처음 일어났었던 프랑스의 상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빈 체제에 따라서 프랑스에서는 마찬가지로 왕정이 복귀했습니다. 그러자 파리 시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국왕인 샤를 10세를 몰아내고 다시 입헌 군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입니다. 이 혁명의 영향으로 벨기에가 네덜란드로부터 독립하였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도 자유주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입헌군주정을 세웠지만, 근데 시민이라도 다 같은 시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부유한 시민이 있고 또 중간 정도 재산을 지닌 시민이 나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할 기회는 누구에게만? 부유한 시민에게만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다른 시민 계급과 그리고 노동자들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 우리는 정치에 참여할 수 없느냐? 우리는 국민 아니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도 대표를 선출할 선거권을 달라,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면서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 혁명의 결과로 왕정이 완전히 폐지되고 공화정이 수립됐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1848년 있었던 2월 혁명입니다. 프랑스에서 다시 왕정이 폐지되고 시민들이 보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하자, 오스트리아에서는 3월 혁명이 일어나서 메테르니히가 추방됐습니다. 그리고 독일과 이탈리아에서는 통일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편 영국에서도 프랑스와 비슷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는 도시의 중산층에게만 선거권이 이제 확대된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때 선거권을 얻지 못한 노동자들, 즉 이들은 이제 별로 재산이 많지 않았겠죠. 이들까지도 우리에게 선거권을 달라,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것이 차티스트 운동이라는 것이죠. 이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이후에 이들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뤘던 뭐 프랑스 혁명, 그리고 뭐 7월 혁명, 2월 혁명, 그리고 차티스트 운동, 이런 것들이 갖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더 많은 사람들, 나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까지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더라면은 그 사람들이 원하는 사회가 만들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만 수립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 불리하게 만들든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견제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를 하고 서로 뭐 토론을 하고 비판을 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을 위한 정부가 만들어지는 것이고, 보다 민주적인 사회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통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당시 이탈리아와 독일은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작은 왕국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작은 국가들이 연합된 것이기 때문에 주변의 강대국, 뭐 프랑스와 영국에 비해서 힘이 약할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쌓였던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은, 프랑스와 영국은 그렇게 뭐 혁명이 일어나고 발전해서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서로 찢어져서 강력한 나라가 이러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불만이 생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같은 민족끼리 합쳐서 하나의 통일된 나라를 만들어야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탈리아 독일의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배경이었던 것이죠. 작은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어서 주변 나라들의 간섭이 심했던 이탈리아에서는 민족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통일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민족주의란 같은 민족이 하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이라는 것은요, 대체로 일정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같이 살면서 같은 언어를 쓰고 또 같은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그런 집단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하나의 나라로 만들자라는 생각들이 깊어졌다는 것이죠. 1831년 마치니가 청년 이탈리아 당을 결성해서 통일운동을 펼쳤지만 이 당시에는 실패했습니다. 이후에 사르데냐 왕국의 수상 카보르가 이탈리아의 통일운동을 주도하였습니다. 카보르는 프랑스의 2월 혁명으로 오스트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오스트리아가 당시에 이탈리아에 많은 간섭을 가했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약해진 틈을 타서 프랑스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물리친 다음에 중부와 북부 이탈리아를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르데냐의 카보르는 이제 북부에서 중부 쪽으로 내려온 것이죠. 한편 남부는 가리발디라는 인물이 시칠리아 섬과 또 나폴리 등을 점령하고 이 남부 지역을 사르데냐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 가리발디를 아주 영웅시합니다. 왜냐하면요, 멋있거든요. 이 남부 이탈리아를 자신이 장악을 했고 당시에 엄청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북부에서는 사르데냐의 카보르 수상이 이렇게 장악을 했고 남부에서는 이제 가리발디 세력이 있는데 이 둘이 결국에는 통일을 하려면은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누가 이겼겠어요? 네, 가리발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탈리아, 조국 이탈리아를 위해서 우리 남부 이탈리아를 그들에게 바쳐서 통일을 이루자라고 했던 것이죠. 자,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입니다. 독일은 무려 300여 개가 넘는 나라들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핵심 국가들은 북쪽의 프로이센, 그리고 남쪽의 오스트리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통일은 북부의 프로이센이 주도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주도를 했냐? 함께 살펴보죠. 프로이센은 먼저 관세 동맹을 맺어서 경제적인 통일을 깨하였습니다. 관세 동맹이란 것은 나라와 나라 간에 서로 교류를 할 때 세금을 묻니다. 다른 나라 물건들을 우리나라에 수입해 올 때 이 나라가 우리나라 물건보다 굉장히 싸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물건만 사게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세금을 많이 매깁니다. 이런 것들을 관세라고 하는데요. 나라들끼리 관세를 폐지하자 혹은 아주 낮추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동맹을 맺게 하면서
서로 부족한 물건들을 교류하기 쉽게 하고 서로 경제적으로 끈끈하게 관계를 맺는 것을 유도한 것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경제적 통일을 먼저 깨하였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선 다른 나라들과 우리나라가 서로 이제 교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더 가까워지고 또 서로 의존하게 되지 않습니까? 즉 다른 나라들, 우리가 나중에 통일하게 된 나라들과 친해지면서 우리나라에게 의존하고 우리나라의 편이 되도록 미리 전략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통일을 하려고 계획은 했지만 막상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기란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나라들이 있고 다 나라들마다 왕이 있고 또 딸린 귀족들과 뭐 식구들 있는데 그들이 자기가 가진 뭐 권력, 뭐 재산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통일을 할 이유가 사실 없지 않습니까? 다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다 지배하면서 정복해가지고 자신들이 최고가 되고 싶어 하지 누가 양보를 하면서 통일을 하고 싶어 하지는 않죠. 자, 그래서 프로이센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 통일은 오직 철과 피로만 이룰 수 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철은 바로 무기를 뜻하죠. 그리고 혈은 피입니다. 즉,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군수 물자들을 확장하고, 이제 더 많은 군사들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인 오스트리아를 격파하고,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북독일 연방을 결성하게 되죠. 그리고 통일을 방해하던 프랑스의 나폴레옹 3세와 전쟁을 벌여서 항복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로이센의 국왕은 아주 굴욕을 주었습니다.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은 프랑스 왕실이 지었고 프랑스 왕이 거처하는 궁전인데 이곳에서 독일 제국의 국왕의 즉위식을 했었다는 거죠. 남의 나라 땅에서 독일이 당당하게 통일을 이뤄서 제국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였다는 겁니다. 프랑스 입장에서는 굉장한 굴욕이었던 것이죠.